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국내 증시가 연이틀 100포인트 단위로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첫 4,450선에 올라섰는데 이제 4,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초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7% 이상 폭등하며 14만 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0만 원까지 치솟아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35%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닉스가 올라가면 지금 증시의 3할이 전자닉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반도체 훈풍은 지수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0% 넘게 급등하는 등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전력 공급원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강세에 외국인의 2조 원이 넘는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이익 전망 상향 조정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승 탄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은 상반기 중 코스피 5천을 넘어서는 그림으로 봤었는데 이 시점이 1분기도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957을 넘어 지난 2022년 1월 20일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과열 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수를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새해부터 증시가 질주하면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업계 선두를 달리는 미래에셋증권은 대출 이자를 내렸고 연말에 대출문을 닫았던 증권사는 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7.25%에서 7%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증권담보융자 이자율도 연 9.25%에서 9%로 내렸습니다. 가상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전체 대출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울투자증권도 일시 중단했던 신용융자 서비스를 새해 다시 열었습니다. 한도 소진 사유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신용융자는 주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보다 많은 주식을 사들일 때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어진 증시 호조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비투도 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잔고는 27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초 15조 원에 달하던 대출금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모의 가능성이 가장 크죠.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신용융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험하죠. 국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죠. 증시가 호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증권사의 대출 경쟁까지 불이 붙으면서 고위험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증권사들은 서학개미 발길 돌리기에 한창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일지 서학개미들의 매수세가 더뎌지면서 증시 대기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는데요. 이 자금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신규 개설되는 계좌에 대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 투자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벤트를 종료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해외 주식 투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따라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에서 발을 빼고 또 기존 주식의 차익 실현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시 대기자금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을 뜻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80조 원을 밑돌았는데 한 달 사이 12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관건은 이렇게 쌓인 대기자금을 어떻게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가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발표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외환시장에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연초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려했던 만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오른 1,444원 80전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한 때는 1,449원대까지 오르면서 1,45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초래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안전자산인 달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요. 오전에 범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 정부는 일단 이번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관련국들로 사태가 확산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제 중남미 쪽도 봐야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정부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되고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경계심도 높은데요. 달러 등 실물 자산과 1대1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달러 수요도 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주요국 외환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외환분석가를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제정세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것이 금입니다. 금값은 지난해 60% 넘게 뛰었고 올해 더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또 새로 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이 금 적립계좌의 위험성을 더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과 환율 변동성에 금 적립계좌 투자자들의 심리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이지만 계좌 안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은행 골드 투자는 이제 25년 8월 28일 날 시작했고 이제 수익률은 지금 한 30% 정도 되고 있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제 떨어지면은 또 기분 안 좋고 2026년에도 이제 현재의 가치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지난달 29일 금값은 전장보다 4.59% 떨어진 온스당 4,34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작년 10월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를 잇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자 금값은 11월 2,500달러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 국민, 신한, 우리은행 3개 회사만 금 적립 계좌를 판매 중입니다. 이 중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부터 기존 3등급이던 금통장 위험 등급을 2등급으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2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편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1등급 상향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요새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원래 제시하고 있는 원칙 외에 부과 기준을 두어서 사람들이 보기 안전하다고 하는 상품일지라도 좀 변동률이 큰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좀 소비자들한테 그 위험도를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금통장을 가장 위험하게 보는 곳은 우리은행으로 금통장을 원금 100% 손실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 전 5% 떨어진 금값이 오늘은 다시 급등하는 등 변동성 장세 속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노사 간 임단협에서 금요일 조기 퇴근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새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주 4.5일제가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요일 조기 퇴근에 노사가 합의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기 하남시는 올해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경기도는 107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노동시간이 낮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영계는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곧바로 비용 증가에 노출될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그만큼 나오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업종별로 나눌 때가 됐어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대중소로 나눈다든지. 현재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로 노사정 협의체가 합의한 가운데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324억 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부작용 없이 도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과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AI와 로봇, 모빌리티를 결합해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둔 현장 분위기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최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ES 메인 전시장 인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입니다. 체크인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택시를 타기 위해 30분 넘게 기다려야 할 만큼 붐빕니다. 올해 CES에는 160여 개 나라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경쟁에 나섭니다. 관람객과 취재진도 속속 도착하면서 개막 전부터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esterday, I was from Los Angeles, working in CES. Maybe I will find AI in the future exciting. CES 2026 메인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개막 전인 만큼 기업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틀 뒤부터 이곳에서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각 분야 신기술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이 내건 올해 CES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입니다. 말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 AI가 이번 CES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지능형 로봇인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두산그룹도 로봇팔과 자율이동 로봇을 결합한 스캔앤고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해 853개 기업이 참가해 국가별 참가 규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AI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올해 CES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젠슨왕, 또 AMD의 리사수 등 글로벌 빅사들도 총 출동합니다. 공식 개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운 신제품과 비전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기술 우위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계속해서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입니다. 젠슨왕 CEO는 한국 시간으로 개막 전날인 6일 새벽 6시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특별 연설을 합니다. 지난해 로봇처럼 움직이는 AI인 피지컬 AI 화두를 처음으로 던진 젠슨왕은 이번엔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등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대항마인 AMD의 리사수 CEO는
6일 CES 문을 여는 공식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7일 개막 당일엔 양이한칭 레노버 CEO 역시 AI 중심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AI 전략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자체 첫 공식 행사인 더 퍼스트 룩을 통해 AI 중심의 차세대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We will embed AI across every category and every product and every service to deliver one seamless, unified AI experience and be at the forefront to deliver the power of innovation to more people everywhere. LG전자는 혁신이 시작되는 곳을 주제로 사전 쇼케이스를 열고 홈 로봇, 차세대 월페이퍼 TV 등 2026년형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선 국내외 간판 기업들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들의 매출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기가 대형마트들에게 기회가 될까 싶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나리 기자입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실망스러운 보상안에도 쿠팡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퇴는 안 했고요. 그냥 아직 이용 중이긴 해요. 어쨌든 당일 배송도 있고 이래서 새벽 배송도 캐피레시도 이용하기도 또 편하고. 쿠팡에서 갈아타더라도 대형마트가 아닌 또 다른 온라인 장보기를 택합니다. 네이버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마트 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른 건 온라인으로 사도 식료품은 마트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경향마저 약해지면서 식료품 온라인 거래가 1년 사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마트 판매는 의무 휴업 등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이미 그 대형마트는 쇼핑몰 안에 시설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아요. 물건만 사러. 이미 3대 대형마트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제와 마트 규제를 푼다 해도 마트 업황을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라 쿠팡 이용자가 줄었다, 늘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유통가 탈판곡계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제를 찾는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입니다. 신채영 기자, 줄었다 늘었다 하는 쿠팡 이용자 수 변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1,50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다음 날인 30일에 1,494만 명으로 줄더니 31일엔 1,459만 명으로 연이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 2일 기준 1,529만 명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상안에 대한 불만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결국 다시 쿠팡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쇼핑과 음식 배달, OTT 등의 서비스를 모두 품고 있는 대체 플랫폼이 마땅치 않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탈쿠팡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업계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컬리와 협업해 컬리 엠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마트와 손잡고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스타컴은 결제 금액의 7% 적립 혜택과 OTT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는 새 멤버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11번가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 배송을 앞세워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슈팅 배송을 처음 이용한 고객은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양국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함께 한한련 등 예민한 현안들도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두 정상이 마련한 오늘 한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만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 마련한 방중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고 2달 만에 만난 건데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을 포함해 민생, 평화 등 양국 현안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킹과 기술 유출, 온라인 사기, 스캠 등 초국가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 종료 이후에는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 10건 이상의 업무 협약 체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양국 재계의 만남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우리는 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또 중국에서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CATL, 시노팩 CEO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이 3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당부했습니다. 물을 건너는 데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에 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일동제약과 동화약품, 보령 등 제약업계에서 오너 3세와 4세로의 세대 교체 바람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최대 악재인 복제약값 인하가 당장 예고되면서 제약업계는 비만약 개발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너 3세인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는 새해 일동제약 그룹 회장에 올랐습니다. 제약 업황의 위기 속에 경영 전면에 나선 겁니다. 국내 주요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 4.8%, 순이익률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약사들의 주 수입원인 복제약 값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추기로 함에 따라 업계는 연간 1조 2천억 원대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가가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FDA 인력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이게 허들이 될 수 있는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나마 기대를 걸어보는 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만약입니다. 일동제약은 먹는 비만약 신약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면서 기술 수출을 준비 중이고, 한미약품은 국산 첫 주사제 허가 단계에 들어선 데 이어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는 먹는 신약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국내에 투자 이런 분위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이다. 제약업계 세대 교체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비만약 외에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AI는 이미 산업계 전반에 널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1위, 이 배달의 민족이 챗 GPT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는 건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챗GPT 운영사인 오픈AI,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구글, 클로드의 엔트로픽 등 3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민 고객 상담 서비스에 이들 AI와의 연동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입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를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AI 상담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단순한 식품과 식당 추천을 넘어 주문과 배달까지 AI 내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인데요. 미국판 배민인 도어래시의 경우 챗GPT를 통해 AI가 알아서 고객 인근 매장에 배달 가능한 식품을 찾아 주문까지 해주는 기능을 최근 시범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범석 우아한 형제를 대표는 배달 전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배민은 점주들이 가게 운영에 쓸 수 있는 배민 자체 AI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자칫 정보 유출 우려는 없나요? 네, 배민은 이번 협업을 위해 AI 3사에 배민 고객들의 배달 주소와 주문 정보, 상담 데이터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쿠팡과 통신사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배민의 고객 정보가 해외로 흘러들어갔다가 무단으로 저장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분석한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보안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문제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초고소득자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4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돼 이번 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918만 3,480원으로 17만 5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낸다는 점에서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459만 원 수준으로 8만 7천 원가량 인상됐습니다.